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우리는 모두 혼자가 됩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언젠가는 곁을 떠납니다. 장례식장에 조문객은 많아도 노인의 병실은 늘 텅 비어 있습니다. 전화벨은 울리지 않고 문 두드리는 소리는 사라집니다. 그렇게 홀로 남겨진 순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무너지고 준비한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조금 남아 있어도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노후는 지옥입니다. 그러나 단단히 대비한 사람은 외로움조차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전할 6가지 생존법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노년의 존엄을 지키느냐, 무너져 비참하게 사라지느냐를 가르는 칼날 같은 진실입니다. 끝까지 보셔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빚 없는 삶을 목표로 남은 대출을 빨리 갚는 법입니다. 빚은 노후를 좀먹는 독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자유인데 대출이 남아있다면 그 자유는 단단히 묶인 족쇄일 뿐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이자만 봐도 숨이 턱 막히고 통장에 찍힌 마이너스 잔액은 노후의 자존심을 갈갈이 찢어 놓습니다. 그러니 남은 대출을 최대한 빨리 갚는 것, 그것이 진짜 노후 생존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단순한 진리를 무시하다가 지옥 같은 노후로 떨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김영철 씨는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자식들 공부를 책임졌습니다. 그러나 집 한 채 마련하려 무리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퇴직 후 연금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매달 연금의 절반이 대출 이자로 빠져나갔습니다. 아픈 무릎 때문에 병원에 가야 했지만 병원 비조차 아까워 버텼습니다. 결국 무릎은 망가지고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렇게 되자 자식들도 슬쩍 거리를 두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힘들어요. 차갑게 들려오는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그는 집을 팔고 월세방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대출을 빨리 갚지 못한 대가였습니다. 반대로 충북 제천에 사는 박상호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평생 대출을 빚의 사슬이라 여겼습니다. 퇴직 전에 가진 빚을 모두 갚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친구들이 해외여행을 갈 때도 자식 결혼식에 과한 지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빚을 끊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은행의 채무증명서에서 영원이라는 글자를 확인한 날 그는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야 숨이 쉬어진다. 지금은 국민연금으로 소박하게 살지만 남는 게 바로 자유였습니다. 병원에 갈 때도 여행을 떠날 때도 그 어떤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이순자 씨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자식이 사달라는 아파트 청약 통장을 대신 내주기 위해 노후 자금을 털어 대출을 보증해 주었습니다. 처음엔 효녀 소리 들으며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자식의 사업이 망하면서 대출금이 고스란히 본인 책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매달 이자 독촉장이 날아들었고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연체 통보를 받으며 그동안 자식 위해 희생한 게 결국 이거구나라는 자괴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결국 집까지 경매에 넘어가고 그는 한순간에 무주택 노인이 됐습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최정옥 씨는 다르게 선택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생활비를 줄여가며 원리금 상환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돈 좀 늦게 갚아도 되지 않냐며 말렸지만 그는 귀를 닫았습니다. 노후의 빚이란 독약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몇 년간 외식도 줄이고 심지어 겨울 난방비도 아끼며 살아 결국 대출을 모두 갚았습니다. 지금 그녀는 말합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빚이 없는 지금이 가장 부자 같다. 이처럼 빚을 끝내지 못한 사람은 하루하루가 불안으로 갉아먹히고 빚을 청산한 사람은 그 자체로 자유를 얻습니다. 노후는 돈보다 마음의 안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빚이 있으면 하루도 편히 잠들 수 없습니다. 내일 또 어떤 고지서가 날아올지, 어떤 독촉 전화가 울릴지 끊임없이 가슴을 죄어옵니다. 반대로 대출이 영원이 된 순간 삶은 달라집니다. 남 눈치 보지 않고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선택을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빚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의 존엄을 앗아가는 무서운 괴물입니다. 그러니 늦기 전에 결심해야 합니다. 남은 대출을 최대한 빨리 갚고 빚 없는 삶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현명한 노후 생존법입니다. 두 번째, 작은 건강 이상도 미루지 않고 바로 돌보는 법입니다.
노후의 가장 무서운 적은 큰 병이 아니라 작은 증상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가볍게 생각한 두통, 그냥 넘긴 속쓰림, 대수롭지 않게 여긴 기침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병으로 자라납니다. 나이든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신호를 무시하는 순간 삶은 무너집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김순자 씨는 늘 위가 약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체한 듯한 느낌이 잦았지만 나이 탓이라며 소화제를 먹고 넘겼습니다. 몇 달 뒤 갑자기 극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결과는 위암 말기였습니다. 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체력은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말했습니다. 그때 병원에만 갔어도 살았을 텐데 사소한 증상이라 무시했던 결과가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것입니다. 반대로 충남 아산에 사는 박영수 씨는 달랐습니다. 평소 혈압이 조금만 올라가도 곧바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괜히 호들갑 떤다고 비웃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작은 협착 증상이 발견됐고 조기에 스텐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만약 몇 달만 미뤘다면 대동맥 파열로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말합니다. 사람들이 놀려도 병원은 가야 한다. 살아있어야 뭐라도 하지 않겠나? 경기도 용인에 사는 최은희 씨는 목에 멍울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통증이 없어 그냥 두었습니다.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이 화를 불렀습니다. 반년 뒤 목이 부어 숨쉬기조차 힘들어졌을 때 병원에 갔습니다. 이미 갑상선암이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수술 후에도 합병증으로 평생 약을 먹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후회했습니다. 그 작은 멍울을 바로 잡았더라면 지금 이 고생은 안 했을 텐데. 전북 정읍에 사는 장동수 씨는 작은 신호에도 예민했습니다. 새벽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이 생기자 곧바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협심증 초기였고 약물 치료만으로 호전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운동과 식습관을 고쳐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지금도 친구들과 등산을 다니며 웃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병원을 귀찮아했으면 지금쯤 무덤에 누워 있었을 거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어디 있냐. 그러나 바로 그 생각이 노후를 파괴합니다. 작은 증상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경고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는 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병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통증이 내일에 돌이킬 수 없는 죽음으로 변합니다. 노후는 이미 약해진 몸으로 버티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더욱 작은 이상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아깝다고, 귀찮다고 혹은 단순한 노화라고 치부하다가 생명을 내던지는 노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반대로 작은 신호에 민감하게 대응한 이들은 여전히 활기찬 노후를 살고 있습니다. 결국 차이는 단순합니다. 미루느냐, 바로 돌보느냐. 작은 차이가 생과 사를 가릅니다. 그러니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기침도 사소한 통증도 모르는 멍울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바로 병원에 가는 것. 그것이 노후를 지켜내는 가장 현명한 생존법입니다. 세 번째, 나를 무시하는 사람과는 인연을 끊는 법입니다. 노후의 가장 무서운 독은 병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상처입니다. 나를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 곁에 있으면 하루하루가 지옥이 됩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내 자존심을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나이 들어 존엄을 지켜야 할 시기에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모욕당하며 살아가는 노인은 결국 무너집니다. 그러니 무조건 잘라내야 합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독이고 노후 생존을 갉아먹는 칼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박정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자식 집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효도받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또 반찬 흘리셨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눈치가 없으세요? 밥상 앞에서 매번 들려오는 그 말들이 박정자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식 앞에서조차 무시당하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집안의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은 위축되고 말수가 줄고 결국 병원 진단에서 우울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 곁에 머문 대가였습니다. 반대로 부산 해운대에 사는 김동혁 씨는 달랐습니다. 친구들과 술자리에 나갈 때마다 그는 늘 무시당했습니다. 넌 은퇴했잖아. 너 같은 백수는 모르면 가만히 있어.
술잔을 기울일 때마다 들려오는 비아냥에 처음엔 껄껄 웃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난 이제 너희랑 어울리지 않겠다. 연락을 끊고 대신 동네서의 동호회에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선 한 번도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열정을 존중해 주었고 그의 인생은 다시 활력을 찾았습니다. 김동혁 씨는 말했습니다. 무시하는 놈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새로운 사람들과 웃는 게 훨씬 낫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이영희 씨는 자식들에게조차 무시당했습니다. 용돈을 조금이라도 달라 하면 엄마, 돈 좀 아껴 쓰세요라는 핀잔이 돌아왔습니다. 명절에 준비한 음식도 왜 이렇게 짜냐, 왜 이렇게 오래된 냄새가 나냐는 말만 들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식에게 기대려는 마음을 끊었습니다. 혼자 월세방을 얻어 나와 살았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고 그녀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혼자가 훨씬 낫다. 무시받느니 차라리 혼자가 낫다. 반대로 충남 논산의 정혜수 씨는 끝내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무시하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라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매번 밥상 앞에서 들려오는 핀잔, 손주들 앞에서조차 당하는 무시는 그를 점점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건강은 악화되고 병원에서마저 지속적 스트레스성 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퇴원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용기 내서 끊었다면 지금처럼 초라하지 않았을 텐데 노후의 인연은 단순해야 합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과만 이어가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과는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무시와 멸시는 독보다 빠르게 노년을 좀먹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면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반대로 존중 속에 살면 가진 게 없어도 당당합니다. 결국 차이는 선택입니다. 무시받으며 살 것인지 당당하게 살 것인지 늦기 전에 결단해야 합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과는 단호히 인연을 끊는 것. 그것이 현명한 노후 생존법입니다. 네 번째,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법입니다. 노후의 가장 큰 공포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할수록 삶은 비참해집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을 부정하고 애써 외면하다가 오히려 마지막을 더 고통스럽게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념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때 남은 삶은 훨씬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하지만 이를 거부한 사람과 받아들인 사람의 마지막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한모 씨는 70대 후반에도 성형외과를 찾았습니다. 주름을 없애고 머리에 염색을 하고 젊음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나는 늙는 게 싫어. 죽는 건 상상도 못하겠어. 하지만 아무리 몸부림쳐도 세월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병이 찾아왔고 병상에 누운 순간부터 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의료진의 작은 말에도 공포에 질렸고 자식들에게 매일 나 안 죽지? 나 살 수 있지? 라고 물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두려움에 떨며 눈을 감았고 가족들은 아버지의 죽음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며 오히려 큰 상처를 안았습니다. 죽음을 끝내 받아들이지 못한 삶은 결국 자신도 가족도 지옥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반대로 전남 곡성에 사는 이정자 씨는 달랐습니다. 80세에 암 판정을 받았지만 그녀는 놀랍도록 담담했습니다. 죽을 나이가 됐으니 당연한 거지. 그는 치료 대신 작은 텃밭을 돌보고 동네 아이들에게 김치를 담가 나눠주며 일상을 보냈습니다. 병은 몸을 갉아먹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웃었고 마지막 날에도 손주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다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식에선 모두가 눈물 속에서도 말했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마지막은 처음 본다. 죽음을 받아들인 그녀의 모습은 오히려 남은 이들에게 위안과 용기를 남겼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최기철 씨는 죽음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도 연명치료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코에 튜브를 꽂고 기계에 몸을 의지하면서도 나는 절대 죽을 수 없어라며 소리쳤습니다. 가족들은 매달 수백만 원의 병원비에 허덕였고 간병하던 아내는 지쳐 쓰러졌습니다. 결국 그의 마지막은 가족 모두의 눈물과 분노 속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죽음을 인정하지 못한 집착이 가족 전체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반대로 강원도 홍천에 사는 장순호 씨는 미리 준비했습니다.
건강할 때부터 유언장을 작성했고 장례 비용도 미리 마련했습니다. 심지어 내 장례식은 화려하게 하지 말고 대신 동네 경로당에 기부해라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병이 찾아왔을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날 동안 친구들과 술 한잔 나누고 아내와 손잡고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숨을 거둔 날에도 얼굴엔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떠났지만 우리 마음은 평온하다. 죽음을 준비한 사람의 마지막은 이렇게 아름다웠습니다. 노후의 생존법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없이 편안히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히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야 마지막까지 삶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현명한 노후 생존법입니다. 5번째, 음식은 가공식품보다 자연식을 선택하는 법입니다. 노후의 몸은 이미 약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공식품을 입에 달고 살면 그 순간부터 몸은 서서히 독에 잠식됩니다. 편하다는 이유로, 싸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고른 그 한 끼가 결국 내 몸을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자연식은 노년의 마지막 생명줄입니다. 땅에서 난 채소, 제철 과일, 소박한 잡곡밥이야말로 긴 인생 끝자락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진실을 무시한 사람과 지킨 사람의 삶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서울 영등포에 사는 최영호 씨는 늘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아침엔 삼각김밥, 점심엔 햄버거, 저녁엔 라면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늙어서 뭐하러 신선한 거 챙겨 먹어. 그냥 배만 채우면 되지.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혈압은 치솟고 혈당은 위험 수치까지 올랐습니다. 결국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냥 밥만 제대로 먹었어도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 가공식품에 의존한 노후는 결국 고통뿐이었습니다. 반대로 강원도 평창에 사는 김명자 씨는 달랐습니다. 자식들이 가져다주는 과자와 빵을 정중히 거절하고 텃밭에서 기른 상추와 깻잎으로 매일 밥상을 차렸습니다. 반찬은 된장국, 제철 나물, 작은 생선 한 토막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녀의 건강이었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혈압약 한 알 먹지 않았고 병원 의사조차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비결이 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녀는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직접 키운 거 먹고 가공식품은 멀리한 것뿐이에요. 자연식이 그녀의 삶을 지켜낸 것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이창수 씨는 달리 살았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한다며 햄, 소시지, 냉동 피자를 늘 상에 올렸습니다. 본인도 입맛이 달아났는지 매번 그 음식에 손이 갔습니다. 결국 당뇨 합병증이 찾아왔고 발끝이 괴사되면서 절단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그는 병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주 따라 먹은 음식이 내 다리를 앗아갔다. 가공식품의 달콤한 유혹은 결국 치명적인 대가로 돌아왔습니다. 반대로 충남 예산에 사는 오정숙 씨는 꾸준히 자연식을 고집했습니다. 새벽마다 시장에 가서 제철 채소를 사고 밭에서 기른 콩으로 두부를 직접 만들어 먹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나이에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꿋꿋했습니다. 그 결과 70이 넘어서도 마을회관에서 춤을 추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닐 만큼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말했습니다. 저렇게 사는 게 진짜 부자다. 나이가 들수록 음식은 단순해야 합니다. 자연에서 난 그대로의 음식을 먹는 것이야말로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키는 길입니다. 가공식품을 선택한 사람은 병원 침대에 눕고 자연식을 고집한 사람은 여전히 웃으며 걸어 다닙니다. 결국 차이는 내 입에 들어가는 한 숟가락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가공식품을 끊고 자연식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현명한 노후 생존법입니다. 6번째, 삶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즐기려는 마음을 갖는 법입니다. 노후의 가장 큰 비극은 가난도 병도 아닙니다. 살아있으면서도 삶을 견디는 것으로만 여기는 태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도 버텨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하면 하루는 이미 무너집니다. 버티는 삶은 끝없는 고통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그러나 같은 나이, 같은 조건에서도 즐기겠다는 마음 하나로 노년의 빛깔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김인호 씨는 은퇴 후 모든 걸 체념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하겠냐. 그냥 숨만 쉬다 가는 거지. 그렇게 그는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 리모컨만 눌렀습니다. 밥맛도 잃었고 친구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밖에 좀 나가세요라고 말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괜찮다. 그냥 집에 있을래. 몇 년이 지나자 몸은 굳어졌고 병원 진단은 우울증과 근육 위축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요양병원에 누워 하얀 천장만 바라보다 생을 마쳤습니다. 버티는 마음으로 산 결과였습니다. 반대로 경북 구미에 사는 이순자 씨는 즐기려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그녀 역시 한동안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거울 속 초라한 자신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 내 인생에 대한 모욕이다. 그날 이후 그녀는 동네 복지관에서 노래교실에 나갔습니다. 처음엔 목소리도 떨렸지만 점점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지금은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친구들과 웃으며 노래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래서 즐긴다. 서울 강남에 사는 한창수 씨는 버티기만 했습니다. 정년퇴직 후 회사가 자신을 버린 것 같다는 생각에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즐기지 않았습니다. 자식 집에 갔다가도 소파에만 누워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손주는 다가오다 이내 흥미를 잃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마저 끊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를 짐이라 여기며 더 깊이 고립됐습니다. 삶을 즐기려는 마음 하나가 부족했던 때가였습니다. 반대로 전북 군산에 사는 박정희 씨는 즐기기로 했습니다. 퇴직 후 남편과 함께 자전거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우비를 입고 달렸고 바람 부는 날에는 바닷가에서 서로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나이에 무슨 고생이냐고 했지만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젊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삶을 버티는 것이 아닌 즐기는 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버티는 삶은 죽음을 기다리는 방 안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즐기는 삶은 마지막까지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불꽃입니다. 차이는 단 한 걸음, 단 한 선택입니다. 오늘을 억지로 버티며 살 것인지 아니면 즐기며 웃을 것인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결심하십시오. 삶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즐기려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현명한 노후 생존법입니다. 며칠째 밥도 안 먹고 방 안에만 있다죠. 한 통의 메시지에 하루 기분이 뒤집힌다네요. 그 나이에 연애라니 다들 조심스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한번 스며들면 빠져나오기 힘든 게 노년의 사랑입니다. 처음엔 설렘 같지만 그 속엔 외로움과 두려움이 서서히 뿌리 내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감정은 집착으로 변해 일상과 인간관계를 휘청이게 만듭니다. 마음을 빼앗긴 만큼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무서운 현실, 오늘은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7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 손실은 회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잘못된 선택으로 돈을 잃어도 다시 일할 기회와 시간이 있지만 노년에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체력과 건강, 사회적 환경 모두 예전 같지 않아 한번 무너진 재정은 다시 세우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감정 앞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고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정숙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오랫동안 홀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한 남성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다정했고 늘 그녀의 안부를 묻고 챙기며 평생을 함께 하자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처음엔 서로를 알아가며 웃음이 많아졌고 외로움도 줄어드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만난 지 석 달쯤 되었을 때 그는 사업이 어려워졌다며 생활비를 잠시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음엔 200만 원, 그 다음엔 500만 원, 이렇게 곧 갚겠다는 말을 믿고 돈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반복하다 보니 금액은 어느새 수천만 원이 됐습니다. 불안해진 김 씨가 돈을 갚으라고 했지만 그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남은 건 텅 빈 통장과 무너진 마음뿐이었고 김 씨는 연금과 적금을 깨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박영수 씨도 같은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평생 농사로 모은 1억 원으로 조용한 노후를 꿈꾸던 그는 동네 모임에서 만난 한 여성과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여행을 좋아한다며 전국을 함께 다니자고 했고 박 씨는 흔쾌히 모든 경비를 부담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녀는 집 수리비, 건강검진비, 가족 선물 등 다양한 이유로 돈을 부탁했고 박 씨는 사랑하는 마음에 선뜻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채 되지 않아 통장은 바닥났고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농기계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연락을 끊고 사라졌고 박 씨는 빚과 깊은 상실감 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외로운 건 참을 수 있지만 이런 배신과 돈 문제는 평생 지울 수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경제적 손실은 단순히 돈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병원비, 생활비,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줄 안전망을 잃는 것이며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울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순간의 선택이 남은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기에 노년의 관계에서는 설렘보다 현실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감정이 지갑을 열게 하는 순간 그 대가는 평생 안고 가야 할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사랑이 아닌 집착으로 변질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 시작하는 사랑은 마지막 사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강해져 놓치면 안 된다는 불안이 쉽게 커집니다. 처음엔 가슴이 뛰고 하루가 설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은 의존과 두려움으로 변하고 결국 상대를 올가매는 집착이 됩니다. 이 집착은 사랑을 지키는 힘이 아니라 관계를 무너뜨리는 독이 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이선희 씨는 동네 커피숍에서 우연히 만난 남성과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통화를 하고 함께 시장을 보고 병원에도 동행하며 하루의 대부분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작은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른 손님과 길게 대화하는 모습만 봐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 불안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몰래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고 약속이 없는 날이면 하루에도 수십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어디야? 누구랑 있어? 라며 추궁했습니다. 처음엔 그녀의 관심을 애정으로 받아주던 그는 점점 숨이 막힌다며 연락을 줄였고 끝내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했던 건 사랑이 아니라 그를 붙잡아 두려는 집착이었다는 것을. 전북 전주에 사는 김창호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뒤 홀로 지내던 그는 한 문화센터 모임에서 만난 여인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매일 안부를 묻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오랜만에 삶의 활기가 돌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가족 모임 때문에 며칠 연락을 하지 않자 불안이 폭발했습니다. 그는 새벽에도 전화를 걸고 답이 없으면 혹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처음엔 웃으며 넘기던 그녀도 점점 피곤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전화나 만남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불안함을 참지 못해 그녀의 지인을 통해 행적을 확인하려 했고 그 일로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관계를 끝내자고 했고 김 씨는 이후 깊은 우울감에 빠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는 내가 한 건 사랑이 아니라 내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매달림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사랑은 외로움을 메우려는 기대와 의존이 강해 작은 변화에도 불안이 증폭되고 집착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하루의 중심이 상대에게만 쏠리면 상대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며 통제하려는 마음이 커집니다. 그러나 이런 집착은 결국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만들고 관계를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사랑은 서로를 자유롭게 해야 하지만 집착은 서로를 가두는 족쇄가 됩니다. 노년의 사랑이 진짜 행복이 되려면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독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은 금세 무너지고 외로움보다 더 깊고 오래가는 상처만 남게 됩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새로운 갈등이 외로움보다 더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이 가끔 마음을 저리게 하지만 잘못된 관계 속에서 겪는 갈등은 훨씬 더 깊고 날카로운 상처를 남깁니다. 나이가 들면 이미 굳어진 생활 습관과 가치관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할 경우 충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부산에 사는 한 여성은 남편과 사별한 지 7년 만에 지인의 소개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첫 만남부터 대화가 잘 통했고 같은 지역에서 자라 비슷한 추억이 많았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매일 식사 약속을 잡고 함께 시장을 다니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작은 불편함이 갈등으로 커졌습니다. 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TV를 켜고 뉴스를 크게 틀어놓았고, 그녀는 아침 9시쯤 일어나 조용히 하루를 시작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식사 취향도 달랐습니다. 그는 매 끼니를 한식으로 챙겨야 했지만 그녀는 가끔 빵과 커피로 간단히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엔 서로 맞추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소한 차이가 쌓여 언성이 오갔습니다. 특히 손주 문제에서 크게 부딪혔습니다. 그는 손주들이 놀러 오면 집안 규칙을 어기더라도 봐줘야 한다고 했지만 그녀는 집안 질서를 깨는 걸 참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차라리 혼자 살 때가 훨씬 편했다는 말을 남기고 관계를 끝냈습니다. 대전의 한 남성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은퇴 후 혼자 지내던 그는 사진 동호회에서 한 여인을 알게 됐습니다. 함께 여행을 다니며 사진을 찍고 전시회도 가면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금전 사용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매달 일정 금액만 쓰며 저축하는 스타일이었지만 그녀는 여행이나 모임에선 아끼지 말자는 주의였습니다. 제주도로 여행을 가자는 제안이 들어왔을 때 경비를 두고 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저렴한 숙소와 소박한 식사를 원했지만 그녀는 호텔과 고급 식당을 고집했습니다. 결국 여행은 취소됐고 서로에 대한 불만이 쌓였습니다. 그 후에도 모임 회비나 선물 비용을 두고 매번 말다툼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어느 날 술자리에서 친구에게 이럴 거면 외로운 게 낫다. 갈등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털어놨고 며칠 뒤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렇듯 노년의 사랑에서 생기는 새로운 갈등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일상의 평온을 깨뜨립니다. 외로움은 혼자서 감당할 수 있지만 갈등은 상대가 있어야 풀리기에 더 무겁습니다. 서로 다른 생활 패턴, 금전 감각, 가족 문제에서 비롯된 충돌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매일을 불안과 긴장 속에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 관계를 시작할 때는 내가 이 갈등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외로움이 오히려 더 가벼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네 번째 이유는 가족과 친구를 모두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면 마음이 들뜨고 하루가 설레지만 그 관계가 가족과 오래된 친구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노년의 연애는 그동안 쌓아온 인간관계를 무너뜨릴 위험이 큽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시간을 쏟다 보면 관계가 끝났을 때 남는 건 그 사람도 기존의 인연도 아닌 철저한 고립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최미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 만에 지인을 통해 한 남성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늘 다정했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며 그녀를 챙겼습니다. 가족들도 처음엔 엄마가 외롭지 않게 지내면 좋다며 응원했습니다. 그러나 만난 지 반년쯤 되자 그는 가족 모임에 함께 가는 걸 꺼렸습니다. 손주 돌잔치에도 혼자 다녀오라는 말에 그녀는 서운해했고 점점 가족 모임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주말마다 그는 드라이브와 외식을 제안했고 그녀는 그 시간을 놓치기 싫어 가족 약속을 미뤘습니다. 하지만 생활비 일부가 그에게 쓰인 것을 알게 된 자녀들이 강하게 반대했고 대화는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결국 관계는 끝났지만 가족과의 거리는 이미 멀어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고 명절에도 어색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부산에 사는 김도연 씨는 30년 지기 친구들과 자주 만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행 모임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됐고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친구 모임에 잘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친구들이 요즘 너무 안 보인다고 해도 그는 연애 중이니까 좀 봐달라며 웃어넘겼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녀는 괜히 오해받을 일 만들지 말자며 그가 친구를 만나는 걸 꺼렸습니다. 결국 김 씨는 친구들과의 연락을 끊었고 몇 년 후 그녀와의 관계가 끝났을 때 남은 건 텅 빈 주소록뿐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예전처럼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은 없었고 그는 한번 멀어진 인연은 다시 붙잡기 어렵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사랑은 나도 모르게 가족과 친구와의 시간을 줄이고 모든 것을 한 사람에게 쏟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끝나는 순간 남는 건 더 깊어진 외로움뿐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인연은 한번 끊기면 회복하기 힘들기에 노년의 관계에서는 한 사람의 사랑보다 여러 관계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다섯 번째 이유는 상대의 기분에 맞춰 사는 게 평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마음의 여유와 평온을 원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며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 하지만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면, 특히 상대가 예민하거나 자기중심적인 성향이라면 하루의 대부분을 그 사람의 표정과 기분에 맞추는 데 써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잠깐이 아니라 남은 생의 전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정혜순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10여 년간 홀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동갑내기 남성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다정했고 당신은 이제 나만 믿고 살면 된다는 말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초반에는 그의 세심함이 든든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작은 일에도 기분이 쉽게 변했습니다. 약속에 10분 늦으면 하루 종일 말이 없었고, 그녀가 친구와 식사 약속을 잡으면 나보다 친구가 더 좋냐며 서운함을 드러냈습니다. 주말 일정과 식사 메뉴까지 그의 취향을 우선해야 했고, 그녀는 점점 자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결국 관계를 끝내며 외로운 건 견딜 수 있어도 남은 인생을 눈치 보며 사는 건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에 사는 박진수 씨도 은퇴 후 여유를 즐기다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나 설렘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 기복이 심했고 전화를 바로 받지 않으면 왜 안 받느냐며 따졌습니다. 화가 난 날에는 하루 종일 냉담했고 그는 점점 그녀의 눈치를 보며 일과를 짜게 됐습니다. 주말마다 그녀가 원하는 여행지만 다녔고 본래 즐기던 등산과 낚시는 포기했습니다. 결국 그는 내 인생이 사라졌다는 생각에 관계를 정리했고 다시 혼자만의 여행을 시작하며 이제야 내 시간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노년의 사랑에서 상대의 기분에 맞춰 사는 생활은 단순한 배려를 넘어 나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잃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생활 반경이 좁아진 노년에는 상대의 표정과 말투 하나에 하루 기분이 좌우되고 내 취향은 뒷전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생활이 평생 지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되고 황금 같은 시간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상대의 기분을 지키는 삶으로 변질됩니다. 외로움이 두렵더라도 내 중심을 지킬 수 없는 사랑이라면 시작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를 잃고 얻는 사랑은 평생의 족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여섯 번째 이유는 마지막 인생을 후회로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선택 하나하나가 삶의 결말에 더 가까이 닿아 있습니다. 젊을 때는 잘못된 선택을 해도 되돌릴 시간과 힘이 있지만 노년에는 한 번의 결정이 남은 생 전부를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랑이라는 감정에 휩쓸려 현실을 보지 못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만 남길 수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이영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오랫동안 홀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동창회에서 우연히 첫사랑과 재회했습니다. 그는 옛날과 다름없이 따뜻했고 젊은 시절 못다한 사랑을 이어가자고 했습니다. 이 씨는 설렘에 빠져 주저없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만남이 길어질수록 그는 생활비와 병원비를 이유로 돈을 요구했고 이 씨는 젊은 날의 인연이니 믿자는 마음에 통장을 열었습니다. 결국 수천만 원이 빠져나갔고 자녀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크게 화를 냈습니다. 관계는 끝났지만 이미 통장은 텅 비었고 자녀와의 관계도 서먹해졌습니다. 이 씨는 마지막 인생을 행복으로 채우고 싶었는데 후회와 불신만 남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산에 사는 장성훈 씨는 70대 초반에 한 교회 모임에서 여성을 만나 교제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활발하고 사교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장 씨의 생활을 바꾸려 했습니다. 주말마다 자신의 가족 모임에 데리고 가고 취미 활동을 줄이라고 했습니다. 장 씨는 처음엔 맞춰주면 관계가 더 깊어질 거라 생각했지만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결국 그는 오래 즐기던 낚시 모임과 친구들과의 여행을 포기했고 하루 대부분을 그녀의 일정에 맞춰야 했습니다. 3년이 지나 관계가 끝났을 때 그는 친구도 취미도 생활의 자유도 모두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 시간을 다시 돌릴 수 있다면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말이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사랑이 반드시 행복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남은 시간을 후회로 채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제적 손실, 인간관계의 단절, 잃어버린 자유와 자존감은 단순히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노년의 매일을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 됩니다. 젊을 때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노년에는 되돌릴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 인생을 어떻게 채울지는 온전히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이 나를 지켜주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준다면 의미 있지만 나를 잃게 하고 후회만 남긴다면 그 선택은 피해야 합니다. 노년의 하루하루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평생을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불안과 후회로 채우는 대신 평온과 만족으로 채울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잘 살았다는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7번째 이유는 경제권을 넘기고 다시 되찾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실수로 돈을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노년에는 재기의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 마음에 통장이나 재산 관리를 맡겼다가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넘긴 경제권은 돌려받기가 어렵고 그 결과 남은 생의 안전망마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김정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지인의 소개로 한 남성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자상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교제를 시작한 지 반년쯤 되었을 때 그는 우리 이제 부부처럼 살 텐데 생활비 관리도 내가 할게라며 통장을 맡겼습니다. 김 씨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믿는 사람에게 맡기는 게 편하다는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부터 이상한 지출 내역이 늘었고 예금도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항의하자 그는 당신을 위해 쓴 거다라며 화를 냈습니다. 관계가 틀어진 후 통장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이미 대부분의 돈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김 씨는 외로운 마음에 믿었는데 그 대가가 남은 인생의 불안이 될 줄 몰랐다고 한탄했습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박영호 씨는 은퇴 후 모아둔 퇴직금과 노후자금을 꼼꼼히 관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봉사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재정관리 경험이 있다며 돈을 잘 굴려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박 씨는 전문성이 있다니 좋다며 전 재산이 들어있는 통장과 인감도장을 건넸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이자가 붙은 통장 내역을 보여주며 안심시켰지만 1년이 지나자 연락이 뜸해지고 집 주소마저 바뀌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통장과 도장을 잃은 채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돈은 인출된 뒤였습니다. 수십 년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고 그는 이후 월세와 기초연금으로만 생활해야 했습니다. 이렇듯 노년의 사랑에서 경제권을 넘기는 일은 단순한 신뢰의 표현이 아니라 평생 지켜온 삶의 기반을 상대에게 맡기는 행위입니다. 경제권을 잃으면 생활비와 의료비 등 필수 지출조차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되고 그 불평과 불안은 매일을 무겁게 만듭니다. 설령 관계가 틀어져도 법적으로 되찾는 과정은 길고 복잡하며 대부분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노년의 돈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지탱하는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감정이 아무리 깊어져도 경제권만큼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지 통장 비밀번호나 인감 도장까지 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무너진 경제권은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지막까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는 일은 달콤한 설렘으로 시작하지만 끝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무너지는 건 마음만이 아닙니다. 통장이 비고 친구와 가족이 멀어지고 내 시간과 자유까지 빼앗길 수 있습니다. 남은 생을 함께 걸어가려던 그 길이 어느 날 갑자기 후회와 고립, 빈손의 현실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설렘은 잠깐이지만 대가는 평생입니다. 감정에 휩쓸린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비극으로 채울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끝으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990원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큰 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외모는 문을 열고 인격은 그 자리에 머문다고 했고 조지 오웰은 가난이 존엄을 앗아가듯 무심한 외모는 자존을 앗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장 자크 루소도 외면이 흐트러진 사람은 내면도 쉽게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이 나이에 외모가 뭐가 중요해요? 그렇게 말하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창 모임에서 들려온 말 한마디가 뼈를 때렸습니다. 누구세요? 못 알아봤어요. 그날 이후 그녀는 거울을 보며 울었습니다. 내가 너무 스스로를 놓았구나. 사람들은 늙을수록 내면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외모는 곧 자신감이고 대우이고 존재감입니다. 오늘은 왜 나이 들어서도 외모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 6가지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나이 들어 외모가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겉모습에 먼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지 겉모습이 뭐가 중요하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먼저 외모를 쓱 보고 그 사람의 성격, 태도, 경제력, 심지어 신뢰할 수 있는지까지 판단해버립니다. 이건 비난할 수 있는 성향이 아니라 인간 본능에 가까운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나이가 들수록 더 냉정해집니다. 젊었을 땐 외모가 다가 아니라고 말해도 외모에서 오는 활력과 정돈된 느낌은 오히려 나이 든 사람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깔끔한 인상, 밝은 표정, 정돈된 머리와 옷차림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자기 관리 능력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옷이 구겨지고 머리가 흐트러지고 무표정한 얼굴로 거리를 걷는 모습은 쉽게 의욕 없는 사람으로 보이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세상이 그런 사람에게 기대를 하지 않고 기회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병원에 갔을 때 단정한 옷차림과 표정으로 의사에게 설명하면 더 성의 있는 설명을 듣고 동사무소에 가서도 말 한마디가 더 부드럽게 나옵니다. 사람들은 단지 당신이 깔끔하다는 이유만으로도 더 예의를 지켜야 할 사람처럼 느끼게 됩니다. 외모는 단순히 꾸미는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이 세상에 보내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69세 김미정 씨는 어느 날 버스를 탔다가 속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손잡이를 잡기도 힘들 만큼 몸이 안 좋은 날이었지만 아무도 자리를 양보해주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아주머니가 작게 말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먼저 앉는 거래요. 그 말을 듣고 김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흐트러진 모습으로 다녔나? 그날 이후 그는 헤어스타일을 정돈하고 밝은 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얼굴에 미소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68세 이영순 씨는 마트 계산원에게 무시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줌마, 그거 앞에 올려놓고 다시 와요. 말투엔 존중도 배려도 없었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그날따라 내가 너무 헝클어져 있었거든요. 땀에 젖은 셔츠, 머리는 눌리고 얼굴은 지쳐 보였을 거예요. 아, 내가 나를 방치했으니 사람들이 이렇게 대하는구나 싶었죠. 그날 이후 이 씨는 옷장 앞에 서서 정리된 셔츠를 입고 가벼운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를 빗고 외출했습니다. 전과 크게 다른 건 없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무심하게 넘기던 직원도 봉투 드릴까요? 하고 웃어주었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겉모습만 바뀌었는데 세상이 바뀌더라고요. 이처럼 외모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보호막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입은 옷, 얼굴의 표정, 머리카락의 정리 상태, 목소리 톤까지 보고 당신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때론 당신이 말할 기회를 갖기도 전에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외모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꾸민다는 건 남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무언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당신이 세상과 마주할 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첫 무기가 됩니다. 그러니 잊지 마세요. 외모가 전부는 아니지만 외모는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먼저 당신의 겉모습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반응이 당신의 말과 존재를 대하는 태도를 결정짓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외모는 나이 들수록 말보다 더 많은 걸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말로 설명하기 전에 이미 판단이 끝나는 순간 누구나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냥 피곤해서 그랬던 건데, 그 어떤 해명도 듣기 전에 상대방은 이미 당신의 외모와 표정, 몸짓을 보고 속단을 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외모가 말보다 먼저 말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효과는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이 든 이에게 더 많은 상징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단정한 옷차림이면 저분은 자기관리 잘하시네. 축 처진 어깨와 무표정한 얼굴이면 삶이 무너진 분인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무언의 메시지가 바로 외모에서 나오는 겁니다.
젊을 땐 꾸미지 않아도 활동성이나 생기로 충분히 커버됐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엔 외모가 곧 태도이고 태도가 곧 삶의 자세로 읽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저분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을까? 라는 시선이 먼저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가장 먼저 답을 해주는 것이 바로 당신의 외모입니다. 머리카락의 정리 상태, 눈빛의 생기, 피부의 윤기, 옷의 색감 하나까지도 그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대신 전달하게 되는 거죠. 외모가 말보다 먼저 그리고 더 길게 말하기 시작하는 나이가 바로 지금입니다. 전남 순천에 사는 72세 박성희 씨는 수년간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퇴직 후 마음이 허해지면서 무기력해졌고 꾸미는 걸 의미 없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청에서 운영하는 미술교실에 신청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첫날 옆자리에 앉은 분이 인사를 하며 슬쩍 물었습니다. 혹시 많이 편찮으셨어요? 기운이 없어 보여서요. 그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아프지도 않았고 오히려 기분 좋게 나왔는데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싶었죠. 그날 이후 박 씨는 거울을 다시 보기 시작했고 머리를 손질하고 밝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뒤 같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다르시네요. 얼굴이 살아났어요. 박 씨는 그 말을 듣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나를 너무 놓고 살았구나. 말도 안 했는데 외모가 다 말해버렸던 거였네. 이처럼 외모는 말보다 빠르고 더 직설적이며 더 많은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건 단지 타인의 평가만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도 외모를 통해 드러납니다. 거울 속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나에게 무심했는지 애썼는지 나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그 인식 하나가 당신의 삶 전체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당신 얼굴이 당신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보이고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상에 말 걸 차례입니다. 거울 속 당신에게 먼저 말 걸어보세요. 오늘 나는 내가 자랑스러울 만한 얼굴을 하고 있는가? 대답이 망설여진다면 지금이 바로 당신의 표정을, 옷차림을, 삶의 태도를 다시 세울 시간입니다. 외모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러니 당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얼굴부터 다시 시작해보세요. 나이 들어 외모가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주눅들지 않고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가장 조심스럽게 대하는 시기는 마음보다 체면이 더 예민해질 때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바로 노년기입니다. 젊을 땐 자신감이 외모에서 오지 않아도 활력과 말솜씨로 채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런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가도 괜찮을까? 이 얼굴로, 이 차림으로 괜히 분위기 망치는 건 아닐까? 결국 이런 생각이 사람과의 연결을 끊어버리는 첫 단추가 됩니다. 한두 번 모임을 미루고 자리를 빠지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요즘 왜 안 나오세요? 하지만 본인은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무 초라해 보여서요. 이 말이 너무 부끄러워 차마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바쁘다고 둘러댑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신의 외모에 스스로가 위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외모는 사람을 대면할 때 눈에 보이는 자존감입니다. 옷차림이 단정하고 얼굴에 생기가 있으면 말투도 당당해지고 자세도 바르게 펴집니다. 반대로 머리는 덥수룩하고 얼굴은 칙칙하고 옷은 무심한 티셔츠라면 사람 앞에 섰을 때도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괜히 내가 민폐 아닐까? 이런 위축은 관계를 망가뜨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70세 윤성분 씨는 원래 활발한 성격으로 친구들과의 커피 모임을 매주 이어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수입이 끊기고 생활이 빠듯해지면서 미용실에 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염색을 못하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옷도 늘 같은 트레이닝복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본 윤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 너무 볼품없어졌네. 그 순간부터 친구들 연락이 와도 오늘은 좀 피곤해라는 말로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모임에 친구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너 왜 갑자기 이렇게 멀어진 거야? 윤 씨는 그제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냥 내가 나를 보기가 좀 창피하더라고. 친구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널 외모로 보냐? 그래도 널 좋아하는 내가 사라지는 건 너무 아쉽지 않니?
그날 이후 윤 씨는 중고 옷가게에서 저렴한 블라우스를 몇 벌 샀고 동네 미용실에서 간단한 커트를 하고 다시 모임에 나갔습니다. 놀랍게도 친구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와, 얼굴이 확 살아났네. 요즘 기분 좋아 보여. 윤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나를 다시 꺼낸 기분이야. 이처럼 외모는 사람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는 최소한의 무기입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았을 때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음을 열 수 있게 만드는 출발점이 바로 거울 속 나입니다. 꾸미는 건 허영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 위축되지 않기 위한 방패입니다. 그리고 그 방패 하나가 있을 때 우리는 더 많은 사람과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눅든 마음은 얼굴에서 티가 납니다. 하지만 자신을 가꾼 얼굴에는 자신감이 묻어납니다. 외모는 결국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가장 조용한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있을 때 당신은 다시 관계 안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만나기 전에 꼭 한 사람만 먼저 만나보세요. 바로 거울 속의 나 자신부터. 그 사람이 나를 믿어야 다른 세상도 다시 열린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이유는 외모는 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에게 예의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문 열어주며 먼저 가세요 하고 고맙다는 말 잊지 않으려고 애쓰고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 끝까지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당신이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는 예의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 말입니다. 외모는 타인을 위한 게 아닙니다. 옷을 갖춰 입고 머리를 정돈하고 얼굴에 미소를 띄우는 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늙었다고 해서 아무거나 입고 아무렇게나 다니고 아무 감정 없이 거울을 스치는 삶은 결국 내 삶을 가볍게 여기는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는 결국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비롯됩니다. 자존감은 거창한 단어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 내가 나에게 입혀준 옷에서 시작됩니다. 스스로에게 예의를 잃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삶 전체가 무기력해지고 흐트러집니다. 어차피 혼자니까 누가 날 본다고라는 말은 사실 자신을 외면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외모는 세상에 보내는 당신의 첫 메시지이기 전에 당신이 당신에게 보내는 첫 존중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조차 무관심해지는 순간 삶은 조용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75세 박용남 씨는 퇴직 후 어느 날부터 외출 자체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일을 그만두자 셔츠 대신 헐렁한 티셔츠, 구두 대신 슬리퍼, 면도도 일주일에 한 번쯤. 이젠 누굴 만날 것도 없고 꾸며서 뭐 하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우연히 병원 대기실에서 거울을 본 순간 본인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나야? 지친 얼굴, 눌린 머리, 잃어버린 눈빛. 그는 말합니다. 내가 나를 너무 허술하게 대해왔구나 싶었어요. 그러니 남들도 날 그렇게 봤을 테고요.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셔츠 단추를 잠그고 머리를 빗고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거울 앞에 섭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이제 나는 나에게 예의 차리고 삽니다. 그 변화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도 요즘 얼굴 좋아지셨다고 말했고 마트 직원도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라고 건넸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내가 나를 먼저 챙기니까 세상이 다시 나를 사람 대접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처럼 외모는 절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늙었다고 무너지는 건 주름 때문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아무렇게나 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건네는 최소한의 존중. 그 출발점은 거울 앞에서, 옷장에서, 아침의 단추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내게 어떤 태도를 건넸는지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자신에게 예의를 지키는 순간 세상도 다시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이 들어 외모가 중요한 다섯 번째 이유는 스스로의 외모를 가꾸면 우울감이 줄기 때문입니다. 우울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주 작은 무력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별일 없겠지. 갈 데도 없고 볼 사람도 없고. 이런 무심한 생각이 쌓이면 몸은 그대로인데 마음부터 조금씩 무너집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외모입니다. 머리를 감는 주기가 길어지고 옷은 아무거나 걸치게 되고 거울은 점점 멀어집니다. 결국 자신조차 자신을 마주하는 걸 피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우울의 시작 신호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고 깨끗한 옷을 입고 얼굴에 가벼운 미소를 지어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오늘은 뭔가 다르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행위는 뇌에 내가 나를 돌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심리적 자극입니다. 실제로 외모를 신경 쓰는 행동은 우울 증세를 완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는 심리학 연구도 있습니다. 외모 가꾸기는 기분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71세 강영희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한동안 외출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만 있고 거울은 치워버렸고 흰머리는 그대로 자랐습니다. 하루가 멍하게 지나가고 아무에게도 연락할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딸이 방문했을 때 말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있으면 진짜 아파져요. 일단 미용실부터 가요. 억지로 따라간 미용실에서 머리를 다듬고 염색을 하고 약간의 화장을 했을 뿐인데 강 씨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머리를 빗고 스카프를 매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 앞에 선 그는 오랜만에 스스로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아직 나 괜찮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았습니다. 강 씨는 말합니다. 내가 먼저 나를 손잡아 일으켜 세운 거였어요. 그게 얼굴에서 시작됐다는 게 신기하죠. 이처럼 외모를 가꾸는 건 단순한 꾸밈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일으키는 심리적 운동입니다. 우울하다고 느껴질 때일수록 더 손을 대야 하는 곳이 바로 나의 겉모습입니다. 몸보다 먼저 무너지는 게 감정이라면 감정보다 먼저 되살릴 수 있는 건 바로 외모입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서면 마음이 다잡아지고 머리를 정돈하고 나면 말투가 또렷해지고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을 걸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이 나를 다시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기운이 없다면, 지금 의욕이 없다면 말로 다잡지 마세요. 거울 앞에서 나를 돌보는 행동 하나가 당신 마음의 회복을 시작해 줄 겁니다. 외모는 당신의 자존감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단정하게 정리하는 순간 마음은 다시 숨을 쉽니다. 그렇게 하루가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이 들어 외모가 중요한 6번째 이유는 외모를 꾸미면 주변 사람들도 같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표정 하나, 말투 하나, 옷차림 하나가 주변 사람에게 분위기 전체를 좌우하는 공기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말없이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어떤 사람 옆에선 괜히 긴장되고 위축되기도 하죠. 그 미묘한 차이를 만드는 건 다름 아닌 외모에서 풍기는 에너지입니다. 단정하게 머리 손질을 하고 어울리는 옷을 입고 얼굴에 미소를 띤 사람은 그 자체만으로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 반면 무심하게 옷을 걸치고 무표정하게 앉아있는 사람은 말이 없어도 공간 전체를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외모는 단지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함께 있는 사람을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가족들과 외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깔끔하고 밝은 인상으로 나서면 자식들도 어깨가 펴집니다. 함께 사진을 찍을 때도, 식당에 앉을 때도 우리 엄마 멋지지? 우리 아버지 당당하시지? 그런 마음이 피어나기 마련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73세 조순자 씨는 손주 돌잔치에 가기 위해 백화점에서 스카프를 하나 샀습니다. 자신을 위해 옷을 산 건 10년 만이었습니다. 딸은 그냥 편한 옷 입으셔도 돼요 했지만 조 씨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주인공은 아니지만 내가 손주를 축하해주는 얼굴이잖니. 행사 당일 깔끔한 블라우스에 포인트 스카프를 맨 조 씨는 사진 속에서 누구보다 밝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위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진짜 화사하세요. 보는 사람 기분까지 좋아져요. 그날 이후 조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꾸미는 게 나만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나를 잘 챙기면 주변 사람도 기분 좋아진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이처럼 외모는 사람 사이의 정서적 온도를 조절하는 감정의 장치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노년기에 내가 웃고 밝아 보일수록 그 옆 사람들의 정서도 함께 따뜻해집니다. 반대로 내가 지쳐 보이면 말없이도 걱정을 퍼뜨리게 됩니다. 내가 먼저 빛나는 사람이 되면 내 곁에 있는 사람도 더 편안해집니다.
외모는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선물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고른 이 옷이, 내 미소가, 내 표정이 누군가의 기분 좋은 하루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그렇게 꾸며진 외모는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사랑과 존중을 나누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오늘 당신이 입은 옷이 누군가에게는 기억에 남을 따뜻한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거울을 보며 한번 웃어보세요. 당신의 그 웃음이 누군가에게도 전해질 테니까요. 구독자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외모는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존중받는 입장권이 됩니다. 보이는 태도가 당신을 말해주고 그 태도는 말보다 빠르게 사람을 설득합니다. 세상이 나를 존중하길 원한다면 내가 먼저 나를 가꿔야 합니다. 끝으로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 무료한 시간이 많아서 고민이신가요? 아니면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걱정이 되시나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좋은 취미가 뭐가 있을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젊었을 때 즐겨하던 등산은 이제 무릎이 아파서 힘들고, 골프는 비용이 부담되고, 독서는 눈이 침침해서 오래 할 수가 없다고 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이 취미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지 않은 분들은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돈도 거의 들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취미 하나만으로도 건강, 행복, 사회적 관계까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대학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2만 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 노후에 가장 만족도가 높은 취미 1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취미를 하시는 분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무려 40%나 낮았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걷기 운동입니다. 아, 걷기라고? 하면서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말하는 걷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걷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현실적인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돈 이야기입니다. 요즘 노후 생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골프를 치려면 월 회비만 해도 수십만 원이 들어갑니다. 등산용품을 새로 사려면 몇십만 원은 기본이고요. 친구들과 모임을 가져도 식당비, 카페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심지어 영화 한 편 보러 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게 현실이죠. 문화센터 수강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씩 나가다 보면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여행이라도 가려고 하면 숙박비, 교통비, 식비까지 합쳐서 금방 수십만 원이 나갑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친구를 만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진다는 점입니다.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5천 원, 식사 한 번 하면 2만 원은 기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만남도 줄어들고 집에만 있게 되죠. 이렇게 돈 때문에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다 보면 우울해집니다. 활동량도 줄어들고 사회적 관계도 단절되고 결국 건강까지 나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돈이 드는 취미를 가질 때의 치명적인 단점들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적 스트레스가 취미의 즐거움을 앗아갑니다. 골프를 치러 갈 때마다 오늘 또 20만 원이 나간다고 생각하면 순수한 즐거움은 사라지고 부담감만 남습니다. 취미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지속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엔 재미있어서 시작했지만 매달 나가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지면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뜸해집니다. 몇 달 하다가 그만두게 되고 결국 돈만 버린 셈이 됩니다. 꾸준함이 생명인 취미에서 이는 치명적입니다. 셋째, 사회적 격차를 느끼게 됩니다. 비싼 취미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그런데 나만 경제적으로 뒤처진다면 위축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소외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넷째, 건강이 나빠졌을 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몸이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해지면 그동안 투자한 돈이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헬스장 회원권도 골프용품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걷기라는 취미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걷기는 돈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회비도 없고 입장료도 없습니다. 그냥 문만 열고 나가면 됩니다. 신발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것도 비싼 운동화가 아니라 평소에 신던 편한 신발이면 됩니다. 이보다 경제적인 취미가 또 있을까요? 매일 해도 한 푼도 들지 않는 완벽한 취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걷기가 왜 노후 최고의 취미인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부담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다른 취미 활동들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수영을 하려면 수영장 이용료가 필요하고 헬스를 하려면 헬스장 회비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걷기는 다릅니다. 집 앞 공원, 아파트 단지 내, 심지어 집 안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화센터 수업은 정해진 시간에 가야 하고 골프는 예약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걷기는 언제든 내가 원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도 저녁에도 심지어 밤에도 가능합니다. 날씨가 나쁘면 실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죠. 세 번째, 건강상 이 점이 압도적입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씩 걷기만 해도 심장병 위험이 35% 감소한다고 합니다. 당뇨병 위험은 40%나 줄어들고요. 더 놀라운 것은 치매 예방 효과입니다. 규칙적으로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무려 50%나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걷기가 우리 몸에 미치는 건강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먼저 심혈관계 건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걷기는 심장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심장도 근육이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강해집니다. 걸으면 심장이 더 효율적으로 혈액을 펌프질하게 되어 안정시 심박수가 낮아집니다. 이는 심장이 더 적은 노력으로도 충분한 혈액을 공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혈압 조절 효과도 탁월합니다. 걷기는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킵니다. 혈관벽이 부드러워지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고혈압 환자의 경우 꾸준한 걷기만으로도 수축기, 혈압을 10에서 15 정도까지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과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걷기는 몸에 해로운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려줍니다.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서도 걷기만큼 효과적인 운동은 없습니다. 걷기는 근육이 포도당을 더 잘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 혈당 조절 능력이 향상되어 당뇨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규칙적인 걷기만으로도 당뇨병 발병을 58%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뼈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흔한 골다공증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폐경후 여성의 경우 주 4회 이상 걷기를 하면 뼈밀도 감소 속도를 현저히 늦출 수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에도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주 5회 이상 걷기를 하는 사람들의 감기,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43% 낮았다고 합니다. 소화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후 10에서 15분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소화불량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의 흔한 변비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수면의 질 향상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증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는 감소합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걷기만큼 자연스럽고 안전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혼자 걸어도 좋지만 배우자나 친구와 함께 걸으면 더욱 즐겁습니다. 걸으면서 나누는 대화는 앉아서 하는 대화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깊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걷기를 통해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정신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걷기는 천연 항우울제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걸으면서 나오는 엔돌핀이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줍니다.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있을 때 30분만 걸어도 기분이 한결 나아집니다. 이제 구체적인 건강 효과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김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70세의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약물 치료를 권했지만 김 어르신은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분도 걷기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한 달 후 혈압이 정상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6개월 후에는 약 없이도 건강한 혈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당뇨병 환자인 박영희 어르신입니다. 혈당 수치가 계속 높아서 고민이 많았는데 매일 40분씩 걷기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혈당이 정상 범위로 내려왔습니다.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였다고 합니다. 치매 예방 효과도 정말 놀랍습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 299명을 9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72블록 이상 걷는 사람들의 뇌 용량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2배 이상 컸다고 합니다. 뇌 용량이 클수록 인지 능력이 좋고 치매 위험이 낮아집니다. 심장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영국 심장재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30분 걷기를 6개월 이상 지속한 사람들의 심장 기능이 평균 15%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심장 근육이 강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력과 골밀도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걷기는 체중 부하 운동이기 때문에 뼈를 강화시켜 줍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흔한 골다공증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다리 근육을 강화시켜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고 낙상 위험을 줄여줍니다. 그럼 이제 올바른 걷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욕심내지 마세요. 첫 주에는 하루 10분씩만 걸으세요. 너무 빨리 걷지 마시고 평소 걷는 속도보다 조금 빠른 정도면 충분합니다.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걸으시면 됩니다. 둘째 주부터는 15분으로 늘려보세요. 셋째 주에는 20분, 넷째 주에는 25분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목표는 하루 30분입니다. 한 번에 30분이 힘들면 15분씩 2번 나누어 걸어도 됩니다. 걸음수로 따지면 하루 8,000보에서 1만 보 정도가 적당합니다. 처음에는 5,000보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요즘은 스마트폰에 걸음수 측정 앱이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자세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걸을 때 자세를 신경 쓰지 않는데 올바른 자세로 걸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먼저 고개를 들고 시선은 10m 정도 앞을 보세요. 땅만 보고 걷지 마시고 멀리 보면서 걸으시면 목과 어깨가 편안해집니다. 턱은 살짝 당기고 귀가 어깨 위에 오도록 하시면 됩니다. 어깨는 자연스럽게 내리고 긴장을 풀어주세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목과 등이 아파집니다. 가슴은 살짝 펴고 등은 곱게 세우시되 너무 경직되지 않게 하세요.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시면 되는데 팔꿈치를 90도 정도 구부리고 앞뒤로 흔들어 주세요. 팔을 좌우로 흔들거나 너무 크게 흔들 필요는 없습니다. 발걸음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게 하고 발가락으로 밀어주면서 걸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종아리 근육과 허벅지 근육을 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폭은 자신의 키에서 100cm를 뺀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성큼성큼 걷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보폭으로 걸으세요. 호흡도 신경 써주세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으시면 됩니다. 세 걸음에 한 번씩 숨을 들이마시고 세 걸음에 한 번씩 내뱉는 리듬을 유지해 보세요. 안전을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적절한 신발을 신으세요. 굽이 낮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신발이 좋습니다. 둘째, 밝은색 옷을 입으세요. 특히 저녁에 걸을 때는 반사판이 있는 옷이나 액세서리를 착용하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셋째, 날씨를 확인하세요. 너무 덥거나 추울 때, 비가 올 때는 무리하지 마시고 실내에서 걷거나 하루 쉬는 것도 괜찮습니다. 넷째, 수분 섭취를 잊지 마세요. 특히 여름철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걸으세요. 이제 걷기를 더 재미있게 만드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보세요. 걸음수 측정 앱이나 칼로리 소모량을 보여주는 앱들이 있습니다. 매일 기록을 보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다양한 코스를 개발해 보세요. 매일 같은 길만 걷다 보면 지루해집니다. 오늘은 공원을, 내일은 한강을, 모레는 동네 골목을 걸어보세요. 새로운 풍경을 보면서 걸으면 훨씬 재미있습니다. 셋째,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이번 주는 하루 8,000보, 다음 주는 9,000보 이런 식으로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해 보세요.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음악을 들으면서 걸어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시간이 빨리 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다만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는 안전을 위해 볼륨을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이제 실제 성공 사례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에 사시는 이정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73세의 이 어르신은 은퇴 후 무료한 시간을 보내다가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의사의 권유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분도 걷기 힘들었지만 6개월 후에는 하루 1시간씩 걷고 있습니다. 우울증도 완전히 낫고 체중도 8kg이나 빠졌습니다. 지금은 걷기가 너무 즐거워서 하루라도 걷지 않으면 허전하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부부가 함께 걷기로 얻는 행복의 이야기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태연, 박순자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결혼 45년째인 이 부부는 은퇴 후 집에서 하루 종일 얼굴만 마주보고 지내다 보니 사소한 일로도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동네 이웃의 권유로 함께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걸으면서 나누는 대화가 집에서 하는 대화와는 달랐습니다. 자연스럽게 옛 추억도 떠올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우게 되었습니다. 걷기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이 부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2시간씩 함께 걷고 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걷기를 시작한 후로 남편과 대화가 많아졌어요. 집에서는 TV만 보고 있었는데 걸으면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젊었을 때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김태현 할아버지도 아내와 함께 걷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부처럼 함께 걷기를 통해 관계가 더욱 돈독해진 부부들이 정말 많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영수, 한미영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영 할머니가 당뇨병 진단을 받은 후 함께 걷기를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도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최영수 할아버지는 아내가 아플 때 함께 걸으면서 서로 의지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구의 윤석철, 조명숙 부부는 걷기를 통해 새로운 취미까지 찾았습니다. 걸으면서 예쁜 풍경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한 것이 지금은 사진 동호회 활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조명숙 할머니는 걷기 하나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사진도 찍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광주의 박용석, 김영희 부부는 걷기를 통해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도 보았습니다. 이전에는 건강 문제로 병원비가 많이 나갔는데 걷기를 시작한 후 병원 갈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병원비로 나가던 돈으로 이제는 가끔 여행도 가고 손자들 용돈도 주고 있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의 정현수, 이순희 부부는 걷기를 통해 소통의 기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순희 할머니는 걸으면서 하는 대화는 앉아서 하는 대화와 완전히 달라요. 서로 감정이 격해지지 않고 더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걷기로 새로운 인생을 찾은 분도 계십니다. 전주에 사시는 홍길동 어르신은 75세의 아내를 여의고 혼자 지내면서 극도의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걷기를 시작한 후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이제는 걷기 모임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걷기가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었다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린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노후에 가장 좋은 취미는 바로 걷기라는 것입니다. 돈도 들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으며 건강에도 좋고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완벽한 취미입니다. 더 나아가 부부나 가족과 함께하면 관계까지 좋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걷기가 뭐 그리 대단한가 하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시작해보세요. 내일 아침 아니 오늘 저녁이라도 10분만 집 밖으로 나가서 걸어보세요. 특별한 준비는 필요 없습니다. 편한 옷에 편한 신발만 신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며칠 지나면 15분, 20분으로 늘릴 수 있게 됩니다. 한 달 후에는 30분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3개월 후에는 걷지 않으면 오히려 허전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가 계시다면 꼭 함께 걸어보세요.
처음에는 서로 보조를 맞추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같은 리듬으로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목표를 너무 크게 잡지 마세요. 하루 1만 보 같은 거창한 목표보다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날은 5분만 걸어도 됩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꾸준함을 추구하세요. 날씨가 나쁜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하루 쉬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휠체어를 타시는 분은 팔로 휠체어를 굴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운동이 됩니다.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분도 천천히 걸으시면 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내년 이맘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첫걸음이 바로 걷기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좋은 정보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그냥 문만 열고 나가서 걸으십시오. 걷기는 공짜입니다. 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지? 그때 그 일 아직도 기억나지? 우리 나이엔 누가 먼저라도 연락해야 하지 않겠어? 이런 말 들으면 반가우시죠?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연락 한 통으로 당신 노년의 평온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겉으론 안부지만 속은 요구이고 부담이며 심지어는 계산입니다. 젊을 땐 인맥이 재산이었지만 늙어선 인연이 짐이 되는 순간이 더 많습니다. 특히 당신이 먼저 연락하면 잊고 지내던 문제들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오늘은 노년에 절대 먼저 연락하면 안 되는 5가지 사람을 주제로 평온한 노년을 지키기 위한 인간관계의 경계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연령대와 사는 지역을 댓글에 남기시고 영상에 대한 어떤 의견도 좋으니 같이 공유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꼭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노년에 절대 먼저 연락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사람은 옛 연애 감정을 다시 꺼내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불쑥 안부를 물으며 연락하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땐 참 좋았지. 그때 그 카페 아직도 있더라는 말에 옛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듯하고 혼자라는 현실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그 따뜻함 뒤에 숨어 있는 건 결국 돈입니다. 그들은 옛 감정이라는 포장지로 감싼 채 돈이라는 속마음을 꺼냅니다. 당신의 외로움을 공략하는 방식은 놀랄 만큼 익숙하고 교묘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옛사람이 꺼내는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금전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시작되자마자 다급한 사정을 말하며 돈을 빌리려 하거나 혹은 함께 투자하자는 말을 꺼냅니다. 내가 작은 찻집을 열려 하는데 너만 믿고 부탁할게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돈을 끌어내기 위한 장치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는 노년기에 생긴 금전 손실은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30대, 40대와는 다릅니다. 그 나이엔 다시 일하면 돈을 벌 수 있지만 지금은 자산을 지키는 것이 전부입니다. 500만 원, 1000만 원을 잃는 순간 그건 곧 병원비를 잃는 것이고 요양시설 입소 기회를 날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돈이 얽히면 관계는 반드시 망가지며 감정은 쓰레기처럼 버려지기 때문입니다. 돈을 받는 쪽은 미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해지며 연락을 끊습니다. 남는 건 배신감과 자책뿐입니다. 광주에 사는 76세 정선희 씨는 혼자 사는 노후를 보내던 중 52년 전 대학 시절 짝사랑했던 남자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땐 내가 내 마음을 너무 늦게 알았던 것 같아. 요즘 내 생각이 많이 나더라는 말에 가슴이 뛰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반가웠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씩 통화했고 가끔 커피도 마셨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자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아는 사람과 사업을 하나 해보려 하는데 내가 딱 500만 원만 투자해주면 매달 수익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계약서도 다 있고 절대 손해 안 보게 할게. 정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날 좋아했었고 지금도 나한텐 잘하니까 하는 생각에 결국 돈을 보냈습니다.